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영정호투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지방선거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 쓴 메일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3차 세계대전의 전조곡인가 이렇게 따랐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요. 우크라이나는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난번에 그 북한이 세 발의 미사일을 쐈죠. 그 중에 이제 화성 17호라는 거나 ICBM 대륙간 탄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단거리 전술 미사일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쏘았기 때문에 이건 안보리 여길 위반 사항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15개국이 이제 그 투표를 했는데 15개국 중에 중국하고 러시아만 빼고 13개국이 북한을 규탄, 그 다음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좌절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걸 사실을 몰랐는데 일단 안보리에서 부결이 되면은 그걸 갖다가 총회에서 아마 6월 8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총회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한 두 나라가 설명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설명을 할지 뭐 궤변이겠죠.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지난번에 이제 부결을 시키면서 중국이 뭐 북한에 무슨 희망을 줘야 된다 이딴 소리를 했거든요. 만날 양아치급의 사고를 치는 쟤들한테 무슨 희망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 자기들이 어떤 거부권 행사를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6월 8일에 있는 총회에서의 어떤 그 회의에서도 뭐 뻔할 겁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유엔 총회가 이제 안보리에서 주 유엔 중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 퍼뜨리려 하면은 결단에 나설 것이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 말. 옛날에 수십 년 전부터 북한이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까불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동일한 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여사한 경우에 중국의 국가 이익, 안보 이익을 해치는 그런 어떤 전략적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미국과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 말과 동의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었고 대신에 상당히 재미난 국민이 형성되는데 한 가지 이제 놀라운 거는 과거 같으면은 이런 이제 중국, 러시아가 이런 발언을 했을 경우에 한미일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미일이 사전에 회담하는 것도 없이 물론 이제 전화상으로 연락은 취했겠죠. 바로 이제 북한 규탄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G7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됐고요. 그래서 이 회담 없이 한미일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냈다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러시아와 중국 또는 북한에 보내는 하나의 강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 21에 한미일 삼각 동맹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 그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다만 이 한미일 이런 계기 때마다 한미일이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합동 군사훈련,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 경우에 그런 걸 계속 축적해 나가면 나중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그 현상을 타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뭐 이거 가지고 한미일 동맹이 뭐 구체적으로 그림이 드러났다라고는 이야기 못 합니다만 이런 게 하나의 조그만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과연 그럼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미사일 사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안보리 결상을 갖다가 이제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도발을 했을 경우에 유엔 안보리가 즉각적으로 이제 조치를 쭉 취해 왔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러시아, 중국은 일단은 서방 체제와 이제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이게 완전히 신냉전 구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무슨 뭐 중국, 러시아가 이런 데서 균형 감각을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따라서 이제 뭐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나오는데 이 구도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진행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런 스탠스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쭉 났기 때문에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후속 조치 하나로서 당장 이제 6월 3일 오늘이 5월 31일이니까 나흘 뒤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이제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교부,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노기되기가 빠졌으니까 막 김건 전 영국 대사가 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 뭐 북핵 수석 대표들라는 건 여기서 어떤 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메신저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중에 이제 차관, 장관 또는 정상들 간의 회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전초전이죠. 그래서 기초를 닦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막 결코 이 협의의 어떤 그 중요성을 뭐 희석시킬 필요는 없는데 일단 6월 3일 날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차관 협의, 한미일 차관, 삼국의 차관 협의는 6월 둘째 주, 그것도 역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6월 중하순에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미일 정상은 이게 이제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6월 29일에서 30일까지 이틀 동안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데 아마 그때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북핵 협상 대표, 그 다음에 차관급, 장관급, 그 다음에 정상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쭉 밟아 나가고 있고요. 그 앞에 이제 6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근 한 5, 6년 동안 아마 이 삼국의 국방장관이 회의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아는데 싱가포르 이게 무슨 캬바레 이런 것 같은데 샹그리라 회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서 싱가포르에서 외교부하고는 별도로 국방장관 간의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랬던 1년에 한미일 삼각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상정해 볼 수 있고 이게 다 100% 이대로 된다고 아직 보장은 못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어떤 건 완전히 확정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거 어떤 거는 단순히 그냥 의제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쭉 지켜보면서 어떻게 한미일이 이제 그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걸 쭉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윤석열이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다루면서 사드 문제 언급하고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존에 이제 한국의 삼축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삼축 체계라는 게 있는 게 그 중에 이제 윤석열이가 처음에 무슨 그 사전 타격 이런 거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킬체인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이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탐지됐을 경우에 탐지하는데 1분, 그 다음에 이제 식별하는데 또 같은 시간이죠. 1분 만에 다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단,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한다 3분 정도.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대형 미사일을 쏴서 타격하는데 한 25분. 그래서 30분 안에 끝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30분만 이루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일단 전시가 돼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킬체인 개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삼축 체계 두 번째는 이제 소위 흔히 이야기하는 KMD,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근데 앞에 한국형을 붙여야 되는 이유가 원래는 미국의 이제 MD, 미국에서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에 한국에 들어오라라고 했는데 그때 김대중 정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김대중이 철저히 이제 친북 내지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긴장된 국면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굉장히 조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정부가 MD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MD 대신에 우리는 KMD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별로 신뢰를 보낸 사람은 없죠. 외국에서도 의문부를 찍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과연 KMD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는지 이게 보면 이제 고층, 중층, 하층 이래 되는 지금 현재로서 KMD가 그나마 어떤 운용이 가능한 거는 기껏해 저층입니다. 10km, 20km 정도. 그래서 그게 더 이제 고고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일단 KMD를 계속해서 이렇게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 하는 거는 국방부의 이제 발언입니다. 이제 그 발언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량 응징 보복. 이거는 뻔하죠.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1대1로 요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미사일이 발사돼서 전시 상태가 된다라면은 일거에 북한에 이제 원점 타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 타격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론적으로 국방부는 이런 이제 삼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흔히 말해서 굉장히 이제 그 솔직한 의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삼축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미사일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거로 봤을 때 절대 양적으로 우리가 북한한테 뒤지고 있거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표님이 쭉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존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다인장 로켓, 걔들이 말하는 장사포 안에다가 소형 핵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만약에 섞어 쏘게 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전방위적으로 미사일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날아온다고 할 경우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뮬레이션 상으로도 이 삼축 체계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마치 이 삼축 체계, 그 다음에 사드를 1차 이제 배치를 했는데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은 원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갖다가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지금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그 외교부에서 은퇴한 대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독일에서 모시던 대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지금 현재 현직에 있거나 아니면은 은퇴한 아마 대사급 레벨 중에서는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문제에 가장 해박한 분인데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 결론적으로는 황 소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해답은 국내에 전술 핵을 도입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래식 어떤 그 군비 증강을 갖다 희생시키면서까지 핵에만 미사일에만 매달려 왔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상으로도. 따라서 말만 강대강 핵대핵 이렇게 하지 말고 결국 그 답이 뭐냐? 그럼 기존에 있는 지금 미국의 해구선 아래서 핵 뭐 확장 억지 전략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역시 결론적으로는 황 대표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국내에 전술핵을 들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소련 연방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미국 스스로도 계속해서 미사일 개발을 좀 등한시해 왔죠. 기존에 있는 미사일도 폐기를 했었고. 그래서 내일 당장 남한에 미사일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당장 뭐 지금 배치가 안 된다면은 만들어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흔히 이야기를 하죠, 언론에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중국의 대만 침공, 그 다음에 그 이후 또는 그와 거의 동시적으로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 이게 아마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아마 새로운 전쟁 시대를 맞게 될 거다. 물론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곤란하겠죠. 하지만 이제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표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핵 그 자체가 당장 실전에 투입되기는 굉장히 이제 지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핵 자체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그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핵을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전쟁 광들이 또 좌파들 그런 이야기하겠죠. 전쟁 광들이 이제 북한을 치려고 그런다. 그러면 또 광화문에서 또 이상한 좌빨들이 데모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쟁의 군사적인 충돌에서는 이기고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평화와 대화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들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이런 방구도 이야기 안 했고 평화, 인권 뭐 이런 이야기, 남북 화해 이런 이야기하면 이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고귀한 구절처럼 절대 우리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에 대해서 흠집을 내서는 안 되는, 단 한 차례도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이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왔습니다. 지금은 이 전쟁의 시대에서 이걸 탈각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파들의 모조리 지금 숙청당하고 있습니다. 살해당하기도 하고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정식 재판을 받아서 교수형에 처하거나 총살형에 처하거나 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국에 국부적인 전쟁이, 국지적인 전쟁이나 또는 전투가 발생한다면은 그때를 계기로 국내에 있는 친중파 종북 세력들을 갖다 쓸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평시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기존의 법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삼축 체제로 가지고는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걸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이언돔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저쪽에서 미사일을 한 대 쏜다고 한 발을 쏘는 게 아니고 몇 발을 쐈을 경우에 그냥 산탄총 쏘듯이 샷건 쏘듯이 한꺼번에 다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추진하고 있는 체제인데 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지금 추진 중인 건지 단순히 그냥 뭐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한다면 2035년이 되어야 그때야 이걸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참 뒤에 이야기했죠. 그 전에 북한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지정학적 변화가 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35년까지 기다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굉장히 위태로운 국면에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정권 교대에 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국내 정치를 또 아울러서 볼 때. 근데 이제 그간에 찌질하던 국방부가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굉장히 애매해졌죠. 추적 개념이라는 거 없애버렸죠. 그죠? 문재인 때는 노골적으로 국방부에서 그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적이다, 추적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이런 짓거리들 하는 거죠. 국방부 아새끼들. 그럼 지금까지 문 정권은 그러면 가상의 적을 어디로 두고 있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죠. 일본입니다. 우리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북한을 추적이 아니라고 하고 반미를 하면서 결국 친중 정보를 해왔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추적 또는 가상 적공은 일본으로 간 겁니다.
일본이 독도를 침공할 이유는 전혀 없죠. 아마 계속해서 우리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분규, 지역적인 분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든가 중국 아들이 영해를 침범해가지고 난장반 칠 때, 그 다음에 방공 식별부를 갖다 드나들 때는 찍소리 안 하던 군대가 일본 애들이 실제 군함을 파견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도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한다.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문정권의 주적은 일본이었습니다. 조국이 내세워가지고 무슨 죽창가 부르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고 그런 기본 컨셉의 설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마 되새겨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북한이 이제 엄청난 도발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건 7차 핵실험이죠. 그 다음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바이든이 한국에 있을 때 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꽤 이제 겁을 내는 거죠. 여사한 경우에 미국이 칠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떤 식으로 미국이 보복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완전히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도발을 했다는 거. 그에 대해서는 얘들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그렇게 뭐 무대뽀로 나오지는 않겠다라는 거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여하간 이번에 이제 미사일 발사 사건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결부해가지고 러시아, 중국, 북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진영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유럽에서 전쟁이 나든 아시아에서 분규가 터지든 이 어떤 대립 구도는 계속해서 지금 형성 중에 있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전 2부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태평양, 동북아시아의 상황도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이 어느 정도까지 강한 스탠스를 취할 거냐. 한계에 따라서 중국과 어떤 북한의 행보가 결정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초기 단계에서 만약에 한미일이 굉장히 이제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는 반드시 중국과 북한이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일본하고는 아직까지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형식적으로 미국이라는 하나의 그 해구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 동맹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모습을 갖춰 나가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갖다 강화시켜 나간다면은 동북아의 전략적 어떤 환경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찌질하긴 한데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올바른 궤도에 올라왔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